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개운치 않으면서 어지럼증도 있고 뭔가 더부룩하고 무겁다는 표현도 합니다. 이 증상의 범위가 참 넓게 느껴지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만성적인 소화장애의 하나로 담적병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이 담적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배를 눌러보면 뭉친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도 하는데요. 담이 쌓이고 뭉쳐있다는 의미일까요? 담적병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담적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4개 마이 쉐로나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가 나와 있고 누워 있을 때도 불룩하면서 덩어리가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한의학에서는 담적병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배가 많이 나와 있을 때 또 눌러도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이 담이 쌓여서 뭉쳐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요. 예. 10가지 병 중에 9가지가 원인이 바로 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의학에서 담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어떤 체액에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쌓여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자연에서도 그렇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게 되면 거기가 탁해지고 또 농도도 짙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서도 어떤 진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 쌓이고 고여서 이런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흔히 담이 결렸다, 담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담은 사실 인체 어느 곳에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화기에 담이 정체되고 쌓이게 되면 요거를 담적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담적 한의학에서 설명되는 용어인 거고요. 흔히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이 이 담적으로 연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담적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가 이제 담음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식적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담이 생긴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소화기 계통에 어떤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담이 생겨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담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소화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위장이나 대장에 담이 쌓인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좀 오랜 기간 이어진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담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몸 안에 있던 물이 쌓여서 탁해진 결과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담이 쌓였다라는 것은 결국 순환이 잘 안 돼서 인체의 어떤 흐름이 막히고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소화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단지 먹고 소화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비우고 채우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음식을 먹어서 채우는 시기가 있다면 그 이후에 또 비워지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간식이라든지 또 야식을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소화기관이 비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화기관이 꽉 차 있는 상태로 24시간 계속 일하다 보면 소화기관도 힘들어지잖아요. 네. 순환의 리듬도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쌓여지는 것이 담적병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덩어리가 뭉쳐진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예,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뭉쳐진 느낌은 사실 소화기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구멍이 막힌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명치가 막 꽉 채한 듯한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아랫배 자체도 묵직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이제 담이 정체돼서 순환이 되지 못해서 소통이 되지 못해갖고 어디가 딱 정체돼 있는 느낌, 그렇게 그런 불편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증상과 관련해서 소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그렇죠.
십병구담이니까 증상은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소화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한다든지 거북하다든지 트름을 한다든지 뭐 변비 이런 증상들이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머리가 뭐 띵하고 무겁다, 뭐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앞쪽 머리가 많이 아픈 분들 같은 경우 어지러움증에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피로감도 생기고 또 무기력해지는 형태가 생기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뭐 어깨나 목이나 허리 부위에 통증도 생겨서 만성적인 어떤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숙면도 취하시는 못하셔서 이제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악순환이 되다 보면 불안하거나 우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기고 또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 피부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 같은데 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고 뭐 여성인 경우는 뭐 생리통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혀에 백태가 끼고 또 입냄새도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지요. 예,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또 심지어 입냄새, 구취까지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여러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십병구남처럼 담이 어느 곳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소화기관에 담이 쌓였다면 뭐 십병구담이니까 다른 곳에도 담이 쌓일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 다른 곳에도 이 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전신적으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뭐 어깨나 머리에 담이 쌓이게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 생기고 또 불면증이 또 동반될 것이고 또 식도나 위장에 담이 쌓여 있으면 뭐 구취도 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 전신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담적 병으로도 불리잖아요. 네. 그럼 담적도 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담적 자체를 병이라기보다는 뭐 병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거고요. 또 대개 이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환에 정체가 생기면 이런 담이 생기고 또 이것이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나 변비 그래서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담적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담적병 자체는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담적이 굳어져서 덩어리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담적이 작고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화기 계통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뭐 그 다음 단계에 넘어지면 담적이 좀 커지면 주변에 있는 뭐 장기들의 기능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두통이라든지 어깨가 결린다든지 만성 피로든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 담적이 점점 커지고 굳어지면 막 돌처럼 단단해지게 되면 장기 기능에 여러 가지 심각한 이런 손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단계별 증상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질병의 어떤 진행 속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처음에 시작은 어떨까요? 잘 체한다거나 또 소화 장애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담이 생기는데 앞에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소화기 계통이죠. 담적이 크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가벼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뭐 우선 우리 순환 장애로 물이 탁해지면 이제 습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습한 날씨가 되면 몸이 반응을 보이죠. 몸이 좀 무겁고 뭐 찝찝한 이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또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습한 상태가 오래 쌓이면 이게 열처럼 생기고 열이 쌓이면서 이제 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성염증 이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야식 즐겨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속이 불편하고 자꾸 트림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는 이제 승열 단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조금 지속되다 보면 막 신물도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속이 거북한 상태도 생길 수 있죠. 요게 이제 담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염과 뭐 위궤양의 담열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거의 전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지만은 일단 핵심은 위장의 어떤 운동성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위장의 기능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의 움직임이죠. 연동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액 분비예요. 그래서 담이 생기게 되면 1차적으로 소화기관에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장의 이제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채우고 비우는 위장 기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네. 그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흔히 말하는 위벽이 약해지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축성 위염을 떠올리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위벽이 약해지는 증상은 어떻게 보면 담적병의 어떤 후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기능과 구조의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담이 정체되면 열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담열로 인해서 염증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위장벽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성적인 경과에 의해서 위축성 위염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위하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연관이 있죠. 위하수라는 건 위가 처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게 위하수가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대개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담이 쌓이고, 이로 인해서 운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 음식을 섭취한 것이 제때 이동하지 못하니까 이게 처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위가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위장의 운동성이 약해지면 어떤 위험이 뒤따를까요? 뭐 소화는 첫 번째 이제 위장의 운동, 두 번째 소화액의 분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정체되는 거죠. 그러면 뭐 채기가 계속 있는 것처럼 그득한 감이 있고, 배를 만져보면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탁탁해지고,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배가 딱딱한 느낌을 받는 게 그 음식물이나 위장 안에 가스가 이렇게 부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우리가 이제 배를 만져보면 이제 배가 특히 이제 중안 부분이라고 해서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가 조금 뭉쳐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 물체가 꽤 찬 경우에는, 그리고 또 뭐 위장벽이나 복부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딱딱한 경우가 많쳐지거든요. 그 위장에 음식물이 차 있을 경우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식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위장이 출렁출렁한 느낌도 나타나고 좀 메스꺼러운 이런 증상 등도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 가스나 음식물이 차 있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소화 기능의 운동이 떨어지고 근육이 긴장되거나 또는 위벽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서 뭐 복부에 있는 근육이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식사량이 적은 분들 경우에도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배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담적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예. 그 진료실에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요. 물론 이제 한의학에서 진단할 때는 담적이라고 이제 배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뭐 배를 복진을이라고 해서 배를 만져보는 것도 기본이지만 머리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관찰하게 되죠. 이제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불편한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혀를 관찰하게 돼요. 예. 혀를 봐서 혀에 백태가 많이 껴 있는지 건조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배를 만져보서 눌러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진을 하게 되죠. 또한 이제 이런 식생활 습관 또는 수면 이런 형태를 다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병이 발생한 요인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혀를 볼 경우에 이게 위에 열이 있게 되면 혀가 이제 노란색인 이런 백태가 설태가 끼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혀가 또 지나치게 이제 붉거나 아니면 건조해서 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너무 허약해서 핏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복부가 가득 차 있으면서 딱딱한 경우도 있고, 눌러보면 무력하게 푹 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복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죽이 딱딱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네.
그 혀를 통해서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혀에는 특히 이제 위장에 있는 부분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 혀를 반드시 이제 확인하게 되죠. 혀 속을 입을 벌려서 혀를 또 보기도 하고요. 그 치료는 이렇게 약해진 위를 좀 튼튼하게 해서 담적을 없애는 걸까요? 그렇죠. 우선 담적을 쳐서 이제 치료할 수도 있고, 네. 다시 이제 위장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담적이 이제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 식사량이 많고 야식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담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한약 중에 소화제 역할하는 약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식사량은 많지도 않은데 담적에 있는 경우는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뭐 위장 운동성을 자극하는 약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부에 있는 혈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에 있는 침 놓는 부위에다가 침을 놓고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 기본적인 치료는 위장의 운동성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뭐 침이라든지 한약을 통해서 다시 위장의 이제 운동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1차적으로 하는 침 치료, 어떻게 놓습니까? 침 치료를 가성 우성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뜸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한약, 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지요. 대개 이제 침 치료는 위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부에다가 침을 놓고요. 그다음에 팔과 다리에 침자리에다가 침을 넣어서 위장 간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또 복부에다가 이제 뜸 치료를 해서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등 쪽에 근육이 많이 뭉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목 있는 부위나 어깨 있는 부분에다가 손을 만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윽하면서 이제 트름까지 하시는 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부항 같은 치료를 같이 해줘서 목이나 어깨의 근육을 긴장된 것들을 풀어주고 또 경결을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고, 또 아울러서 뭐 소화불량에는 한약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체한 경우에 우리가 한방 소화제 같은 것들을 드시고, 또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제 한약들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처벽 보험도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 침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침 치료는 대개 이제 한 번만 치료해도 어떤 분들은 금방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뭐 체기가 계속 있는 분들, 위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배가 꾸룩꾸룩 소리 나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는 뭐 트름을 하거나, 그래서 1회에도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10회 정도를 치료하게 되면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죠. 그 면역 약침을 맞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일반 침과는 좀 다른 종류인 건가요? 지금 면역 약침 치료는 그야말로 침 놓는 부위에다가 약침액을 주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침 치료 같은 자극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약의 화학적인 성분을 통해서 이런 화학적인 자극도 주고, 또 약액을 아무래도 주입하다 보니까 그냥 침 놓는 것보다 오랫동안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극을 수 있는 물리적인 효과도 있고, 약물의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소화불량 환자들에게는 자거 약침이라고 해서 기를 보충시켜주고 또 진액을 윤택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항이나 뜸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이제 소화기 불량이 있는 사람,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앞에 말씀드린 목이나 어깨 근육이 뭉치는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깨에 담이 걸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제 부항을 하게 되면 속도 편해지고,
또 어깨나 이런 목젖도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의 경우는 뭐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척추 양쪽에 자율신경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부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들도 있는 거고요. 일반 소화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반 소화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한약 자체에서는 이제 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위장의 운동 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한방 소화제 같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예. 자, 말씀 들으면서 소화기 문제가 심내 혈관이라든가 관절 또 피부, 생식계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 효과는 그 문제가 되는 다른 부위의 치료까지 진행돼야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담이 이제 전반적인 인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담이 생겼다는 거는 기혈 순환이 안 되고 불균형이 여러 곳에 퍼질 수 있다는 하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의 다른 증상에 담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치료할 필요가 있고 뇌 혈관 이런 데에 담이 걸리게 되면 풍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에 담이 생기면 뭐 관절염이라든지 피부에 담이 생기면 뭐 종기라든지 버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생식기 계통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몸을 치료할 때는 뭐 한 번에 모든 것을 치료하겠다는 것보다는 가장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불편한 뭐 소화기 증상을 해결하다 보면 식사도 편해지고 또 일상생활도 원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증상도 좋아질 것이 뻔하지요. 그러니까 질환도 어떻게 보면 뭐 도미노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것도 증상의 회복도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담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치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소화기 계통을 바로잡아주면 다른 데도 영향이 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담적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이제 담음과 담적은 한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조금 달라요. 둘 다 우리 몸 안에 생긴 어떤 노폐물과 관련이 있지만 그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담음이라는 것은 이제 몸속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뭐 끈적끈적하고 탁한 노폐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담적이라는 것은 이런 담음이 오랫동안 체내에 머물면서 굳어져서 덩어리처럼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다 보니까 요건 만성적으로 또는 전신적인 증상들로 생길 수 있으니까 복부가 뭐 거북하든지 소화가 잘 안 되든지 뭐 체중이 는다든지 피로가 생긴다든지 어깨 결림 이런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배꼽 주변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딱딱히 또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이 담적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담적병에 대한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증상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적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의학적인 개념이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자가 진단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한번 검사라든지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치 끝이 답답하고 뭐가 역류성 식도염처럼 자꾸 역류가 나타난다. 네, 뭐 자꾸 체한다. 속이 자꾸 메스껍다. 또 가스가 잘 차고 항상 뭐 거북하다. 그리고 대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 머리가 뭐 자주 아프다, 어지럽다, 뭐 건방증도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담적병이 생기는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들면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죠. 뭐 과식이라든지 야식. 그다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이러면 담적도 생기고 또 차가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담적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뇌에 운동이 잘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운동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 부족은 전체적인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노폐물을 방출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주기 때문에 담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식생활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운동을 잘해서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제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전신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담적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국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이 부르는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 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 결국 회복하는 힘이 제목입니다. 일단 뭐 위로를 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트라우마 유행의 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에서 우리가 트라우마란 용어를 참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락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재난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됐을 때 그리고 우리의 안온했던 일상을 파괴하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이르기까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온갖 상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로 등장한 것이 PTSD, 이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번역이 되는데 심각한 마음에 충격을 주는 어떤 경험을 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 장애가 바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심각한 외상이란 다양하죠. 전쟁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또 타인 혹은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가 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격한 것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줄 때도 이건 외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의 가장 큰 문제는 잊혀지기보다 이게 우리 몸속에 어디에 남아있죠. 계속 과거의 사건이 회상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시 기억나는 거를 회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 5.18 사태를 경험했던 가족들에게 예. 뉴욕의 9.11 테러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잊고 싶어도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언들이 이 책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은요, 역경의 끝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회복 탄력성의 새로운 과학을 소개를 합니다. 예. 이 책을 쓰신 분은 인간 트라우마의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무려 40년 동안 트라우마와 회복 탄력성을 연구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조지 보나노 교수인데요. 저자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너무 지금 트라우마란 단어를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 PTSD의 발병률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강한지 네. 쉽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 않고
종종 PTSD로 해석되는 증세들은 어떤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근데 이걸 무조건 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통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자는 무엇보다 사람들은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정말 치명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그런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저자는 그동안 의학계가 심각한 트라우마 반응 연구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상처 이후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로 이어지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들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자가 이 책을 쓴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 트라우마라는 말을 좀 너무 쉽게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잠재되어 있는 회복의 탄력성인데 어떤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예. 힘이 있다라는 건데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큰일 났다. 그 지역에 트라우마 환자들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이 모두 뉴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또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멕시코 출신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6살의 소아마비, 18살의 교통사고, 그 이후에 30여 차례의 수술, 하반신 마비 장애, 죽음에까지 이른 병마, 남편의 끝없는 불륜, 3차례의 유산, 불임,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 반복되는 고통과 절망,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프리다 칼로의 수많은 예술 작품의 오브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마음속에 품은 환상과 투쟁, 일생에 걸친 고통과 역경을 새롭게 표현해냈죠. 그녀가 남겼던 사진, 그림, 편지, 일기,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프리다 칼로는 결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월등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예.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편지, 일기, 예술 작품에 트라우마 증상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그녀의 강인한 의지였을까?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인들 이외에도 저자가 직접 심리 상담을 했거나 치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 같은 사례, 트라우마를 보이지 않고 월등한 회복 탄력성을 보였던 사례들을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담긴 사례들이 책에서 소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좀 상당히 좀 쉽게 익숙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한 건 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등장한 용어가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이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그 군인들에게서 이상한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났고 그걸 연구한 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이후에 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진단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트라우마 사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드시 어떤 트라우마로 이어지게 되고 무조건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트라우마 역시 현대사회의 대유행병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됐던 연구와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에 처했던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트라우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사건, 잠재적인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사람들 상당수가 여러 방식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해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후에 트라우마 반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가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약했다가 심해지기도 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책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궤적을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만성 증상 궤적. 이게 이제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겠죠. 예. 두 번째가 점진적 회복의 단계. 세 번째가 회복 탄력성. 바로 딛고 일어서서 놀라울 정도의 회복을 보이는 단계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궤적이 있다. 만성 증상, 점진적 회복, 회복 탄력성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떤 건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자가 분석하기에 우리 절대의 다수는 회복 탄력성 궤적을 보인다. 딛고 바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라우마성 스트레스를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자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인 어떤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사람 가운데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재해, 어떤 폭행, 그리고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봐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회복 탄력성의 궤적이 월등히 높게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네. 암이라든가 심장마비, 생명이 위급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도 그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의 궤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거나 이혼하거나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빈도수로 회복 탄력성의 궤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회복 탄력성의 궤적을 따라서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요. 예. 그러면서 치명적인 역경을 통과하는 힘의 핵심이 유연성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연성은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마음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에 적응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유연성이라는 건데 예. 이 유연성이 있으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킬 특징 그리고 행동을 각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유연성이 있으면 그러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자는 이걸 일컬어 유연성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연성 마인드셋의 중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지금 힘들어도 나의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두 번째가 자신의 대응 능력에 대한 자신감. 나는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세 번째가 위협을 도전으로 간주하는 태도.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위협이 고통이 나를 더 나은 길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마인드셋, 세 가지 믿음이 우리를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의 길로 이끌고 이 세 가지가 통합되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낙관주의, 자신감, 도전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거 역시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타고난 그런 것보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거군요. 거죠. 예. 맞습니다. 저자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걸 일컬어 유연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앞뒤 상황을 파악하고 단서를 이해하는 맥락 민감성을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맥락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예. 차분히 하나 둘씩 단서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문제가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대응 목록입니다.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역시 우리에게 큰 유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피드백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것들을 해보면서 하나 둘씩 점진적인 단계들을 밟아가는 겁니다. 저자는 이러한 유연화 단계를 통해서 유연성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전략, 심리 전략을 이야기해줘요. 자기 자신에게 말 걸기라는 겁니다. 예. 저자는 유연성을 기르는 자기 대화법을 일컬어서 목표지향적 자기 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대화하죠. 근데 보통 다 즉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자기 대화와 목표지향적 자기 대화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즉흥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냥 내면의 심리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건 목표지향적이 아니죠. 네. 반면에 목표지향적 자기 대화는 내 안에서 분출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전략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유연성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이 낙관주의, 자신감, 도전의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런 목표지향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주문을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껌이지.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암시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전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과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할 거야.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유연성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미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 결코 상처받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마인드, 또 자신감, 또 여기에 따르는 준비, 노력만 있으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복하는 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